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하면 뭔가 문약한 이미지가 다소 지배적인 편이죠. 그도 그럴 것이 조선이 워낙 외국에 털린 적도 많았는데 그래도 조선시대도 나름 당시 선진국에 속하는 국가로서 군체계가 나름 잘 잡혀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조선시대 군인들이 남성미와 야성미가 흘러넘치고 전투력도 꽤 높았다고 하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조선시대 군인이 되어보도록 하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 모든 역사의 국가 군 시스템은 장교와 병졸로 나뉘어져 있죠.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교를 다뤄보도록 하죠. 자, 장교가 되기 위해선 과거, 그 중에서도 무과에 응시해야 합니다. 조선시대는 성리학 국가이다 보니까 성리학을 공부하는 선비들 외의 직업은 전부 무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고려시대 때 무신정변이라는 군부 쿠데타까지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위정자들과 선비들은 군부 세력을 상당히 경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아이러니인 게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또 군 장교 출신이란 말이죠. 그것도 별 제일 많이 달았던 스타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한창 고려를 이제 멸망시킬까 말까 할 때부터 고려시대 당시에는 없었던 무과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무과 창설에 대해서는 논의만 되다가 1402년 태종 이방원 때 비로소 처음 무과가 시행됩니다. 무과는 3년마다 치르는 정기시험과 비정기시험이 공존하던 과거 응시 분야였고 잡과와는 다르고 그리고 문과와 동일하게 3차 시험까지 있었습니다. 1차 시험인 초시는 전국적으로 각 도별 인구상을 고려해서 지방 훈련원 주제 70명과 병마 절도사 주제 120명, 총 190명을 뽑습니다. 전국 1차 시험에서 190명을 뽑으니까 와, 이거 1차 시험부터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2차 시험은 복시라고 해서 수도인 한양에서 이번엔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190명 중 28명을 뽑습니다. 법전상 28명 정원이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8명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네요. 마지막 전시는 국왕 앞에서 치르는 시험으로 누구를 선발한다기보다는 2차 시험을 통과한 28명을 1등부터 28등까지 쫙 등급을 정하는 시험입니다. 당연히 높은 성적을 거둘수록 좋은 보직 혹은 본인이 원하는 보직에서 근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궁금한 거, 무과 시험에선 어떤 시험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경국대전에는 무과에 총 6가지 종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300m 거리의 관역을 화살로 맞추는 목전, 150m 거리의 관역을 화살로 맞추되 굉장히 짧은 화살을 사용해야 하는 편전, 100m가 채 안 되는 거리의 관역을 화살로 맞추되 이번에는 굉장히 무거운 화살을 사용해야 하는 철전, 이렇게 3개의 활 쏘기 종목이 있고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기사, 말 위에서 창을 휘둘러 지푸라기를 베어야 하는 기창, 그리고 말 위에서 공을 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격구 등 기마술 3종목까지 총 합쳐서 6가지 종목이 있었습니다. 6개 중에 3개는 가만히 서서 활을 쏘는 시험과 나머지 3개는 말 위에서의 재능을 보는 기마술을 보는 건데 이 시험들이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일단 300m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당장 150m도 육안으로 보면 작게 보이잖아요. 군대 가서 사격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리고 국궁 땡기기가 이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건 더 어렵겠죠. 그리고 말 위에서 휘두르던 창도 길이가 5m 정도 됐으며 자유자재로 이렇게 창을 휘두를 수 있어야 한답니다.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몇 안 될걸요? 이게 보편적인 군 장교 시험이었어요. 근데 대단히 흥미로운 건 조선시대 무과 종목을 보면 와, 역시 우리 민족은 활솜씨와 말 타는 실력을 제일 우수하다고 여겼다는 뜻이고 또 이제 조선시대 무과 종목에는 칼을 사용하는 도검 능력 시험은 전혀 없죠. 기병이나 군병은 최고지만 도병 쪽으로는 정말 약한 군대가 조선의 군대였죠. 세종대왕 때부터는 군 장교가 되려면 작전이나 전략에도 능해야 한다며 2차 시험인 복시에서 학문적 소양과 병법의 이해도를 보는 구술 면접 시험도 추가되었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화기가 도입되면서 무과 시험의 6종목도 7종목으로 살짝 개편되었고 조총의 사격 시험도 추가되었다죠. 끝까지 검술 시험은 없었네요. 시험 종목도 어렵거니와 전국 28명에 드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갑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 중 문과와 잡과에는 하급 실무진들만 뽑는 취재라는 전형이 있듯이 문과에도 하급 장교를 뽑는 갑사라는 전형이 있었죠. 뭐 일종의 전문화사랄까요? 갑사 시험은 문과보다는 쉬웠으며 간단한 활솜씨와 체력 테스트를 주로 봤다고 합니다. 물론 갑사를 통해서 높은 직급까지 승진할 수는 없었어요. 조선시대의 문과와 갑사를 주관하던 곳은 국방부인 병조와 훈련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참고로 훈련원은 장교 선발 시험 주관 및 심사를 포함해 전국적인 군대의 훈련을 기획하고 병기 검열도 도맡았다고 합니다. 자, 문과 중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둔 장교들은 어디로 부임받을까요? 수도를 방위하는 중앙군으로 갔을까요? 지방군을 지휘하는 장교로 파견되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최고 무예 솜씨로 문과를 통과한 사람들은 국왕경호실인 내금위로 부임합니다. 그만큼 내금위는 조선 제1의 무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선발 기준에는 용모, 즉 비주얼도 봤다고 해요. 몸짱, 얼짱들로만 포진된 게 내금이었어요. 심지어 내금위 장, 지금의 경호실장 품계는 종 2품으로 각 부서 차관들이랑 품계가 같았습니다. 물론 국왕경호실은 내금위 외에도 기병경호원들로 구성된 겸사복과 서얼들로 구성된 우리미가 있었습니다. 내금위, 겸사복, 우리미가 3대 경호실이었는데 조선 후기에 금군청이라고 통합되었습니다. 조선 제1의 무사들로 구성되는 만큼 대우도 군인들 중에서는 최고였습니다. 왕실 경호원들이니까 그 정도로 신경 쓸 수밖에 없었고 사실 더 분류하면 더 세분화된 경호실들도 많았습니다. 왜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을 보면 그 이귀사라고 나오죠? 이귀사도 그런 왕실 경호실 중 한 부서였어요. 금군청 자체만으로도 최고 정예 실력을 갖춘 부대였는데 나중엔 22대왕 정조는 수도 방위군과 금군청 그리고 지방군 다 통틀어서 그 중에서도 톱 오브 톱들만 뽑아서 장용영이라는 국왕 직속의 특수부대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무사 백동수로 이름을 알린 백동수도 바로 이 장용영 출신입니다. 자,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수도 방위군인 중앙군과 지방군을 지휘하는 장교로 부임하게 됩니다. 먼저 중앙군의 장교로 부임해봅시다. 중앙군이 수도를 지키니까 더 좋아 보이죠? 글쎄요, 중앙군 장교도 녹록치 않아요. 조선 전기 중앙군, 즉 수도를 지키는 부대는 총 5개가 있었고 5위라고 불렀습니다. 이 5위 구성이 조금 껄끄러운 게 부대 구성 비율이 좀 극단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5위 전부 다 양반과 천민들을 섞어 놓았습니다. 보통 왕실 종친, 고관 양반 혹은 사대부 자제, 공신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부대와 천민 혹은 천민 같은 양인들로 이루어진 부대를 섞어 하나의 1위를 만들었고 이 1위가 5개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5위 중 수도의 우측 수비를 담당하는 곳에서는 근접전에 최적화된 근육맨 부대가 있었고 이들 전투력이 어마어마했다지만 신분적으로 극단적인 두 신분을 섞어 놓으니 어디 지휘하기가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무과 출신으로 5위의 장교가 되어도 승진엔 한계가 있었고 5위 총지휘는 주로 문관을 파견했었죠. 왜 임진왜란 때도 선조가 궁궐을 빌고 도망갈 때 최대한 늦게까지 남아 수도 방위를 지휘했던 사람이 당시 우의정이었던 류성룡이었잖아요. 조선 후기가 되면 기존의 수도 방위군 5위는 유령 조직이게 되고 5군영이 새롭게 조직되어 수도 방위군으로 주둔합니다. 5군영 중 가장 먼저 창설된 곳은 훈련도감으로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도중 유성룡의 건의로 조직되었습니다. 약 4,0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경복궁 서쪽, 지금의 서대문구, 서촌, 세종로 등지를 지키는 부대로 5군영 중 가장 전투력이 높았던 곳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인조가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만주족의 침입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조직한 어영청입니다. 병력은 약 3,000명으로 예상되며 경복궁의 동쪽, 지금의 대학로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 있는 곳을 방어했죠. 어영청은 화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병력에 특화되어 있어서 사격과 포격에 관해선 최고였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군기가 느슨해졌고 여기서 유래한 말이 어영부영입니다. 그래도 인조는 불안했는지 서울의 북부를 지킬 총융청을 조직해서 북한 산성에 주둔시켰고 서울의 남부를 지킬 수어청을 조직해 남한 산성에 주둔시켰죠. 마지막 5군영은 금위영이라는 곳으로 청계천 남쪽에 지금의 명동 일대와 힙지로를 방어하는 부대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위영이 전원 직업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돈이 가장 많이 나갔던 부대였다고 합니다.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이 5군영인데 각각의 대장들을 군영대장, 어영대장, 총융사, 수어사, 금위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다 높은 벼슬이고 실질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는 대장들이었지만 전투 시에는 대장보다 더 높은
제조 혹은 부제조라는 관직을 임시로 만들고 문관을 임명해 문관이 부대 전체를 지휘하게 했습니다. 지방 근무지는 수도 방위군이 중앙군과는 또 다른데요. 조선시대에는 지방으로 파견되는 수령이 군사권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문관도 파견되고 무과 출신의 군 장교가 파견되기도 했었습니다. 혹은 문관이 지방관으로 파견이 됐다가 군 장교로 노선을 바꾸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권율 장군이 있는데 권율은 원래 군인이 아니었어요. 권율은 무과가 아니라 문과 시험을 치른 문관이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의주시장, 광주시장을 역임하다가 임진왜란 도중에 군대 지휘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면서 군 장군의 길을 걸었죠. 사극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무슨 현감, 무슨 현령, 무슨 군수, 무슨 도호부사, 무슨 목사 등의 지방 관직은 무관과 문관 모두 임명이 가능했고 지방관들 중 가장 높은 건 관찰사였습니다. 경상도 관찰사, 전라도 관찰사, 충청도 관찰사, 황해도 관찰사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방관들 중 가장 높은 관찰사에는 문관, 무관 다 임명될 수는 있었으나 주로 관찰사는 문관들이 많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 행정은 안 하고 오로지 지방 군대만 지휘하는 장교로 파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방 군대에 부임하는 무과 출신의 장교들은 찐 군인들, 이 부대만 관할하는 장교들이었죠. 당연히 문관들은 임명되는 경우가 없었고요. 아무래도 문관들이랑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물과 출신들은 이렇게 지방 군대에 부임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슨 만호가 대표적으로 지방 군대에 부임하는 관직 중 허리 정도에 속하는 관직인데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 전에는 조삼보 만호였죠. 그런데 처음부터 종사품 만호가 될 수는 없었고 이제 무과를 갓 패스하면은 종구품에서 정칠품 사이에서 권간, 별장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첫 시작은 빼기 있고 없고도 크게 작용하겠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종사품 만호까지 올라가는 거고 거기서 더 짬이 생기고 인맥 관리도 잘하고 능력도 보이면은 이제 관할하는 지방 군대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겠죠. 경상도, 황해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도 하나의 병력을 총괄하는 직책을 절제사라고 하고 절제사 위에가 군부에서 가장 높은 관직의 병마 절도사와 수군 절도사였습니다. 병마 절도사는 육군을, 수군 절도사는 수군을 담당했죠. 그 위에는 더 없었냐고요? 조선의 병력 전체를 관장하는 병력은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있어도 그건 무관이 임명되지 않고 임시직을 만들어서 문관이 임명되었죠. 전시 상황에서는 채찰사, 도원수 등 군대를 총괄하는 정말 많은 임시 관직들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대부분 무관이 아니라 문관들이 임명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군부 전체를 총괄하거나 장악하고 싶으면 무과가 아니라 문과 시험 쳐서 문관이 되어야 했답니다. 조선시대의 중앙군이나 지방군이나 결국은 최종 결정권자 및 총책임자는 문관이었습니다. 물론 현장에 경험 많은 장교들을 믿어주던 문관들도 있었지만 병법도 모르면서 괜히 나섰다가 큰 코 다친 적이 오히려 더 많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조선시대 군사제도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무관들을 무조건 문관 밑에 두어 절대적인 권한을 누리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신분 질서와 신분 차별이 심했던 조선시대에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했거나 신분이 다소 딸리거나 서얼인 경우에는 문과 시험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무과가 유일한 출세의 통로이기는 했습니다. 여러 사회적 변화의 추세로 국방과 군사제도의 개혁의 바람이 부는 최근 그럴수록 더 역사를 참고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